1960년대 중반 먹고 살기조차 버거웠던 시절, 서울의 산동네 한켠에 천막을 치고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판자촌에서 쫓겨난 끝에 산비탈에 터를 잡았던 박용출 씨 가족은 부인이 채소를 팔아 겨우 8식구의 끼니를 이어가던 가난한 삶이었죠. 그런데 유난히 추웠던 어느 1월 새벽, 박용출 씨는 섬뜩한 꿈을 꿨습니다. 집 뒤 산이 무너져 가족이 모두 깔려 죽는 끔찍한 악몽이었죠. 잠에서 깬 그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진짜 산사태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는 혹시 몰라 집 뒤편에 곡괭이를 들고 배수로를 파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파내려가던 중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손으로 흙을 헤집던 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흙 속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불상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박 씨는 조심스레 그 불상을 수습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새 불상을 바라보며 고민하던 그는 며칠 뒤 동국대학교 황수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불상 전문가였던 황 교수는 높이 20.7cm의 금동불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살집이 있고 옷주름이 U자형으로 늘어진 것이 삼국시대 7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불상의 자세는 특이했습니다. 연꽃 모양의 대자 위에 선 보살이 배를 앞으로 내밀고 상체를 뒤로 젖힌 채 오른손에는 정병을 들고 왼손은 V자 형태로 펴고 있었죠. 이렇게 특이한 불상은 이제껏 발견된 적 없어 황 교수는 당국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국보 제127호 서울 삼양동 금동가는 보살 입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박용출 씨도 이 불상을 신고했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00만 원,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죠. 이처럼 한국의 문화재 발굴 이야기에는 이상하리만큼 꿈과 얽힌 일화가 많습니다. 경남 창녕군 비봉리에서 발견된 8,000년 전의 목선 역시 조사단장이 꿈에서 십자가 끝에 돼지꼬리 모양의 끈을 본 뒤 그 모양 그대로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불상을 훔쳐간 한 일본인 도둑은 도난 직후 꿈속에서 지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전북 고창군 도솔산에는 선운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선운사는 그야말로 산속의 도시라 불릴 만큼 번성했습니다. 산자락마다 암자가 89개, 요사체만 189채, 산 중턱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범종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었죠.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솔산을 아예 선운산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선운사는 김제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아름다운 산세와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품고 있어 오늘날에도 참배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운사를 대표하는 보물이 있으니 바로 보물 제279호인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입니다. 이 금동불상은 1476년 조선 성종 7년에 조성된 것으로 500년이 넘는 세월을 품은 유물입니다. 선운사 도소람에 봉안된 또 다른 보물, 고창 선운사 도소람 금동지장 보살 좌상, 그리고 2019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과 함께 선운사의 지장 3장으로 알려져 있죠. 지장보살은 인간 세상은 물론 죽은 뒤에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는 자비의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상과 달리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운사의 금동지장 보살 역시 두건을 쓴 모습인데요. 두건의 좁은 띠가 귀를 덮어내리고 있고 신체 비례에 비하여 머리가 유난히 큰 점이라든가 어깨가 올라가 움츠린 듯한 자세, 빈약한 하체, 간략화된 장식, 형식적인 옷주름 등은 고려 보살상의 양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선 초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동불상이 한때 일본인의 더러운 손길이 뻗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일제치하에서 씨름하던 1936년 여름, 한밤중에 선운사는 고요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인 2명과 조선인 1명이 선운사로 숨어듭니다. 선운사의 보물 금동지장 보살좌상을 훔치려는 도둑들이었죠. 당시 일본인들에 의한 불교 문화재 약탈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총독부가 나서서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하던 시기였으니 절 깊숙한 곳에 불상 한 점쯤은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보살상을 훔쳐 일본으로 밀반출했고 일본의 한 수집가가 거액을 주고 그 불상을 사들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꿈속으로 보살상과 똑같은 모습을 한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니까요. 너무 놀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를 꾸짖듯 지장보살은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도솔산으로 돌려보내라며 그를 꾸짖었고 결국 병을 얻고 재산마저 잃게 되죠. 두려움을 견디다 못한 그는 불상을 다른 일본인에게 팔아넘겼는데 놀랍게도 그 역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은 또 나타나 도솔산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그의 집안에도 잇따라 불행이 닥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불상을 손에 넣은 일본인에게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보살의 모습, 끊이지 않는 병과 재앙.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제발 이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달라며 고창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도난 2년 만에 선운사주지 이훈 스님과 경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보살상을 회수해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3년 이 보살상은 보물 제279호로 지정됩니다. 그냥 설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문화재가 불법으로 일본으로 반출됐고 버젓이 일본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0년 된 귀한 금동보살상이 일본으로 갔다가 스스로 고향을 찾아 돌아온 유일한 사례니까요. 국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를 되찾는 일, 그 사명을 짊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가유산청 산하 이 재단은 불법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24만 7,718. 전 세계 29개국이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의 수를 의미하죠. 이 중에서도 일본이 소장한 문화재는 10만 8,705점, 단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유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문화재 피해는 언제나 혼란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많은 미술품과 고대 유적이 파괴되거나 약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잦은 외침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해외 실태조사와 환수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국 문화재는 29개국 24만 7,718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에 등록된 문화재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전문가들은 개인 소장품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전쟁 중 약탈이나 절도 같은 불법적 반출, 그리고 판매나 기증, 외교 선물처럼 합법적 유출도 존재하죠. 문제는 합법적으로 나간 문화재는 법적으로 되찾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반출이라도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고 설령 증명에 성공하더라도 소유국이나 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1970년 유네스코는 문화재 불법 반출인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고 1995년에는 유네스코와 국제사법위원회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문화재 약탈국인 강대국들의 비협조, 무엇보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 요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와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원상국들은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소장국이나 소장자들을 설득해 자발적 반환, 기증, 연구 대여를 이끌어내거나 때로는 직접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재 환수가 아니라 역사와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보물이 선운사의 금동보살상처럼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길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